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강 실증주의 과학관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증주의 과학관의 7가지 교의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더 따져보는 거고요. 이걸 따져보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안적인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가까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 교의를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식의 원천, 감각자료다. 지식 주장은 관찰에 의해서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관찰할 수 없는 진술은 배제한다. 그다음에 법칙은 일반적인 유형에 관한 진술이고, 거기서 설명, 예측, 법칙이 있으면 우리가 포괄 법칙의 어떤 사건을 포괄 법칙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포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한 포괄 법칙이 적용되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포괄 법칙 하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A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예측의 대칭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객관성, 과학적 진술, 실증주의적 진술의 경우에는 사실 진술과 가치 판단을 구분을 하고, 우리는 사실 진술에 입각한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편견이 배제된 객관적인 지식이다. 객관적인 명제를 만든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의 원천이 경험 자료로부터, 센스 데이터, 감각 자료로부터 관념을 형성하고 이 관념을 결합하여서 지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게 경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 신이라든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느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소위 본의적 관념이라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미 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론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과학 연구가들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미 정리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감각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나름대로 정리하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 최근의 이론을 더 얘기한다면, 촘스키가 유아들의 언어 획득 과정을 보면서 경험주의적 가설이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죠. 아이들이 18개월, 19개월 되면 벌써 문장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많은 이야기를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18개월 동안 들었던 어휘를 엮어서 어떤 관념을 형성을 해서 복잡한 언어 규칙을 배웠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은 언어를 하면서 언어에 깔려있는 심층 문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칸트가 얘기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그 유명한 뇌과학자가 쓴 책 제목입니다. 이 뇌과학자가 어떤 환자를 봤는데 뇌 중에 어떤 일부가
망가졌습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시각은 정상이에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바늘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의 머리카락과 부인의 얼굴을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고 아, 이게 모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시각적인 데이터는 완벽한데 이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종합적 판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감각 자료의 관념, 그 관념의 결합으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 지식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획득 과정은 굉장히 능동적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과학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본 것에 어떤 개념적인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듀리케임의 예를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듀리케임이 굉장히 그 여러 나라의 자료를 봤는데 그것을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사실을 관찰했을까요? 듀리케임이 보는데 어떤 형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자살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던 틀에서 이 자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듀리케임은 사회적 통합 정도라는 것이 종교에 가입했다라는 것이 자살률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요인이나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자료를 봐서는 자살률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적 집단 생활의 특성과 자살률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연결 짓는 과정은 기존 이론을 비판하면서 내 삶에 유태인으로서 유태인 학교를 다녔었던 소년 시절에 그 유태인 삶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듀르케임이 종교적인 요인이 작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경험에 쌓은 눈으로 본 거죠. 팩트를 본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방향에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성격과 자살률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했었던 포페의 그 말을 인용한다면 순진한 경험주의자, 나이브 엠피리시스트들은 우리가 경험을 수집하고 정리하면 과학이라는 사다리를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본 그림이죠. 관찰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경험적 일반화를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론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포퍼의 얘기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바를 기록해봐라 라고 하면 뭐를 기록해야 됩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또 들리는 소리 이걸 다 기록하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연구를 할 경우에 경험한 바를 기억해보라라고 얘기하면 자기 연구에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무거나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관찰은 즉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상관성이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상관성이라는 건 뭐냐? 어떤 기준에 맞는 상관된 거죠. relevant to what 이죠. 연구 질문, 연구 주제에 관련 있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본다. 팩트 자체, 팩트가 말을 하게 하라 라는 표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듀르케임이 본 것은 자기의 눈으로 통계 관찰치를 본 겁니다. 뭐 역사학의 그 유명한 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에드워드 카인데 카가 그 유명한 고전적인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쓰면서 첫 장의 이름이 역사가와 그의 사실입니다. Historian and Historical Facts가 아니라
his fact입니다. 역사에 수많은 그 서고에 가가지고 수많은 자료를 무조건 읽는 게 아니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이었을까? 개인이었을까? 국제관계였을까? 국내 정치체제였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따라서 사실을 찾는 거죠. His facts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 과거의 자료를 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데 그 뒤에 가면 실상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이어지는 한 점인 거죠. 따라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의 대화입니다. 현재의 역사적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 결과물이 역사적인 저술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현재, 앞으로 다가올 현재라고 하는 본인의 관점을 빼놓고 역사를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두 번째죠. 시험 가능해야 된다. 경험 자료에 의해서 시험 가능한 명제만이 과학적인 방법을 따르는 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시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거고 논리적으로 또한 쉽지 않은 겁니다. 실증주의적 과학관에 따르면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명제만이 과학적 명제다.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자고 한다면 과학의 법칙은 경험적 일반화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개념들을 엮어서 어떤 상태를 설정하는 건데 그 논리적 과정이 모두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논의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경험적 증거를 무한히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희다 많이 인용되는 건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래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권위는 희다 라고 하는 말은 경험적 일반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새로운 관찰이 가설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이 가설이 틀렸다. 가설이 반증되었다. 입증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시험 가능성을 가설 검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이제 휴무의 균합법의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무의 균합법 문제는 다음에 두 가지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휴무는 경험에 따라서 지식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감각자를 통해서 관념을 가지고 관념의 결합에 의해서 지식을 갖는다 하는 게 바로 휴미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휴미 우리가 균합 방법에 의해서 일반화를 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를 또 가장 명확하게 지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무를 보통 많은 경우에 회의주의자다. 스캡틱이라고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귀납 추론은 자연의 법칙은 일정하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데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이제까지 그렇게 늘 떠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주장이 맞으려면 내일도 예전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고 이 법칙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법칙이 유효하다, 타당하다 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내일은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죠. 이걸 뭐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라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법칙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귀납법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자연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그러하였으니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경험적 일반화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귀납법인데 귀납법이 옳은 이유는 경험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입장이 맞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순환 논법이 되는 거죠. 귀납법이 맞은 이유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의 일반화를 만드는 것이 귀납법적인 것인데 따라서 경험적으로 옳았던 것은 앞으로도 올 것이다 라는 것은 귀납법에 의해서 귀납법을 설명하는 거죠. 또 하나 휴미 그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경험주의 문제점을 또 지적한 겁니다. 소위 경험주의의 사람들이 인과율을 얘기를 하면서 A가 발생한 후 B가 발생하면 A가 B의 원인이다. A가 B를 유발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유발했다라고 하는 근거는 우리는 모르죠. A가 발생한 사실을 감각자료로 알고 있고 B가 어떤 연관인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각자료로 알고 있지만 A와 B를 연결하는 그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일 뿐이다. 휴메의 용어를 빌면 소위 인과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사건 사이에 항상적인 연계가 있었다. constant conjunction이죠. A가 일어나면 B가 항상 일어나더라. 그러니 이걸 인과율이 있다고 추정한다. 인과율 추정이라고 말하는 건 맞지만 또 공변관계가 있다. A가 변하면 B가 이렇게 변한다.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험주의적 철학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귀납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인과율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듀리게임의 얘기를 다시 가본다면 듀리게임은 사회적 통합 정도가 어떠하면 그것이 이제 사회적 사실이고 자살률의 변화도 어떠하다라고 하는 또 사회적 사실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통합 정도가 낮거나 아주 낮거나 중간인 경우 또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 대한 자살률의 변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공변이죠. A가 이렇게 변할 때 B가 이렇게 변하더라. 항시적으로. 이건 상관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회적 통합 정도가 자살률의 변화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사회적 통합 정도 수준과 자살률이 높고 낮은 정도인 거지 왜 사회적 통합 정도가 자살률을 낮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과 추정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인과 관계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시험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과학적 법칙은 모든 것 시험 가능하지 않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짜본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논리적 규결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사실 진술은 결국은 해석이 가능하다, 재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죠. 우리가 왼쪽에 이렇게 삐쭉 나온 것을 중심으로 보면 그게 입으로 보이면 오리고 그게 귀로 보면 토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본 그림이. 근데 어떤 게 맞냐? 결국은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이 논리 실증주의적 과학관을 비판했던 그 초기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노르드 한센인데, 한센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순수 사실은 없다. 모든 관찰은 이론 적재적이다. theory laden.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토끼이기도 하고 이게 오리이기도 한 거다 하는 거죠. 관찰을 바탕으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론적인 눈으로 관찰 사실을 발견한다 하는 게 한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순수 사실은 없다. 듀르케임에 다시 돌아와 보면 듀르케임이 종교적 소속과 자살률 차이를 관찰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본 듀르케임의 눈, 그거는 하나의 관점인 거죠. 그 관점에 따라서 종교 소속을 본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실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론적 관점에서 의심을 가지고 이런 가설적인 것 생각을 해서 바라본 거죠. 듀르케임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현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여러 가지 가능하게 되면 소위 과학적 연구 방법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예전에는 위대한 신이 그렇게 설계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미한 동물과 고급 동물 간엔 다른 설계 작용이 있었다라고 봤던 반면에 다윈은 그렇지 않아. 이러한 화석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결국은 자연 환경 속에서 선택된 결과다. 신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연 선택의 결과다. 어떤 생명체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진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과학 이론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혁명의 구조로 굉장히 유명해진 토마스 쿤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천동설과 지동설에 관한 과학사를 들여다보면서 천동설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고 지동설도 나름대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좀 복합적이고 복잡해 보이느냐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천체의 움직임에 나름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했느냐를 본다면 이것을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천동설의 문제점이 이렇게 저렇게 많아가지고 지동설에 의해서 완전 기각되어진 보다 더 많은 증거와 관찰에 의해서 새로운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패러다임적 변화,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집단, 과학자 집단의 생각의 변화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이 논의의 큰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고 상이한 해석을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두 이론을 결정적으로 판단할 결정적 실험 혹은 시험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약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incommensurable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좀 제가 표현이 저는 이걸 한국말로 옮길 때 동일 기준에 의한 측정 불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measurable은 측정한다라는 얘기고 come은 같은 기준이라는 얘기고 in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동일 기준 측정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론은 어떻게 선택되느냐, 어떤 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다 진실된 것으로 수용되느냐는 과정을 쿠는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소위 동일 기준 측정 불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운송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좋은가 기차가 좋은가는 여러 가지로 예컨대 나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삶에 더 좋은 것인가 냉장고가 삶에 더 좋은 것인가는 동일 선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과학 이론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는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변화는 이론의 우위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집단 간에는 천동설 지지파와 지동설 지지파는 같은 수준에서 논의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 학문 공동체의 입장의 변화에 따라서 지동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쿤을 지나친 상대주의자로 보는 격이 되는데 어쨌든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론 간의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어떤 가설, 이론이 확인되고 더 나은 가설, 더 나은 이론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시험이 어렵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면 실증주의자들 경우는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실증주의적 가학관을 폐기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제 상대주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결정적 시험이 어려운 동일 기준의 측정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 이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증주의 과학관 중에서 테스트 또 이론의 우위성을 따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론적 실체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